세상엔 직접 보고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갑자기 대형 사고나 누군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이런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그 내용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거나 떠올려보고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비슷한 예로 범죄 사건을 접할 때 범행 과정이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던 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범인의 활동 영역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궁금해질 수 있죠. 사실 언론에서는 기사에 가치가 있는 내용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범인이나 용의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만 보도하고 그 밖에 재발을 막기 위한 대처나 후속 조치, 이런 상황들은 잘 전해주지 않죠. 그중 실종 사건의 경우가 언론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데요. 사라진 사람이 다행히 신고나 제보를 통해 빠르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언론에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금방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단서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수사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미제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부턴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미스터리 범죄 관련 콘텐츠 제작은 이러한 취지에서 처음 시작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라도 잠깐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실종자들은 왜 사라졌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은 실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실종됐고 몇 년 뒤 단체로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될 경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번 사건의 주제가 되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경찰에 수백 구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한 명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봤다는 제보도 상당히 큰 사건이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은 경찰은 쉽게 이 제보를 믿지 못한 채 현장을 출동해 봅니다. 수색 작업을 하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어요. 이 사건은 언제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했을까요? 2017년 3월 6일 멕시코의 걸프 해안 근처인 베라크루스 주에서 수백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으로 멕시코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폼페이 화산 폭발처럼 자연재해나 사고로 묻힌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암매장을 시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만 발굴한 유골은 259 정도가 됐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고 앞으로 발견될 유골은 현재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럼 땅속에 단체로 묻힌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감식 결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골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저연령층이었는데, 문제는 왜 이곳에 단체로 매장됐는지 단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 가장 유력한 정황은 마약 거래 조직에게 희생되었다는 추측 정도인데, 이게 정말 조직의 소행인지, 그렇다면 이 조직은 어떤 단체인지 정체도 밝혀진 바가 없어서 범인을 특정짓지 못했어요. 경찰과 검찰도 무시할 수 없는 대규모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언제 암매장됐으며 왜 집단으로 사람들이 묻혀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 없이 유골 발굴만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최근 발굴 작업에서만 유골과 함께 100개가 넘는 신분증이 같이 발견됐어요. 유골의 상태가 하지만 안 좋고 시간도 너무 오래 지난 탓에 신분증과 유골을 대조할 수도 없어서 발견된 신분증으로만 신고된 실종자 명단과 대조해봤죠. 이렇게 단 2구의 신원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심상치 않았어요. 둘 다 베라크루스주에 근무하던 경찰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언제 매장됐고 실종 신고가 된 사람들인지도 알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유골들은 무연고 시신이거나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돼서 이미 백골이 진행된 상태라 같이 발견된 유류품만으로 신원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집단으로 안매장된 이 유골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걸까요? 베라크루스주는 사실 유독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해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실종자 가족들도 더 이상 생사 여부를 기대하지 않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지역을 조사해달라는 일부 사람들의 꾸준한 요청이 계속되자 2016년부터 금속 막대를 땅에 꽂아 시신을 탐지하거나 무인드론 항공기를 동원하는 수색 작업이 시작됐고요. 2017년이 되면서 익명의 목격자에 의해 259의 시체들이 묻힌 무덤 123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베라크루스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라고 말한 것이 집단 유골 발굴 사건의 별명으로 붙게 됐어요.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더 많은 유골들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집단 안매장 시신 발굴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전부터 멕시코에서 자주 보고된 사건들이었는데 2011년 4월 이후 두랑고라는 다른 주에서만 309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번 사건의 장소인 베라크루스 바로 위에 있는 타마울리파스 주에서도 같은 해에 259 이상 유골을 발굴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는 2006년에 멕시코가 정부 차원에서 마약 근절을 위한 마약 조직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마약거래 상권을 잡고 있던 조직과 관계된 정치인들까지 잡아들이게 되면서 사건 해결에 진척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금방 원상태로 돌아왔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멕시코는 현재 마약 중독으로 1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됐고요. 안매장된 채 발견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로 이번 대규모 안매장 유골 발굴 사건이 마약 조직과 연관됐을 거라는 가설이 나온 것인데 유골이 발굴된 현장에 범인이 남긴 단서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건 다 추측일 뿐이고요. 근거 없이 마약 조직을 수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발견된 집단 안매장 발굴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며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속에 묻혀야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 조직과 연루된 경찰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가족의 신고를 무시했거나 수년간 마약 범죄 조직들에게 납치되고 실종된 사람들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마약 최대 소비국이기도 한 미국과 대표적인 마약 생산지인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거래 이익을 챙기기 좋은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1960년대부터 북미로 전달되는 마약 통로를 자처하면서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큰 마약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멕시코 마약 조직 사이에 세력 다툼도 심해지자 죄 없는 사람들이 이 조직들에게 집단으로 납치를 당했고 살해된 뒤 안매장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들이고 최근 5년간 마약 카르텔과 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이 갑자기 살해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이러한 가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중 2016년에 사퇴한 하비에르 두테르테 전 베라크루스 주지사가 자금 세탁이나 마약 카르텔과 유착해 주 정부 정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비밀리에 납치, 살인을 지시했고 경찰청장에게 주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내는 등의 여러 불법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이 사건의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정작 다른 혐의로 지금 체포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자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황상 두테르테가 유력해 보이고 자금 세탁이나 마약 카르텔과의 유착관계 혐의도 인정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증을 잡지 않는 한 이 혐의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두테르테 전 주지사와 주 정부 관계자들의 소행이 명백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집단 안매장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아직 없기 때문에 두테르테가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실종자 가족들은 유골을 발굴 중인 경찰과 유력 용의자를 지목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러한 반응에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검찰 발표 후 갑자기 시신 발굴이 이뤄졌고 이전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계속 요청해 왔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 않거나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는 등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데다가 검찰이 갑자기 수색 한 달 만에 수백 구의 유골을 찾았다고 한 발표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실종자 가족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 수색 작업을 펼치는 등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한 마약 카르텔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집단인데요. 그중 실제로 이들을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미 범죄 소굴이 된 베라크루스주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황이나 증거가 잡혀서 사건을 해결하자니 보복으로 인해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길 위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이 살아남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경찰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 사건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신이 발굴될 예정이고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묻혀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검찰의 발표대로 거대한 무덤 도시로만 알려지고 있죠.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실종자 가족들 단체의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과 실종자를 대조해보는 작업으로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용의자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점과 유해 발굴 외에는 전혀 좁혀지지 않는 수사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건으로 범죄가 일어났고 실종자의 유해도 찾았지만 범인과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특정 지을 수 없는 유력한 범죄 집단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공권력이 발동되지 못하는 이러한 점들이 무기력해지는 사건이기도 하죠. 멕시코에서 이 사건은 당분간 계속될 문제로 보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으로 불리는 베라크루스 주 집단 유골 발굴 사건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고 있는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상 멕시코 내 모든 범죄와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왜 이들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올랐는지 이들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들의 세력도를 나타낸 겁니다. 멕시코 지역 전체가 이 카르텔들에 장악됐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번에 이야기한 사건과 멕시코 내에서 벌어진 범죄 사건들은 거의 마약 카르텔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카르텔을 비판하는 내용을 소셜 네트워크에 쓰거나 언론에 내기만 해도 바로 보복성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 몇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리포터가 대표적인 마약 카르텔인 로스 제타스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자 이 여성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옆에 메모를 남겨뒀는데 내용을 보면 경찰이 너를 지켜줄 것 같은가? 사회가 너를 지켜줄 것 같은가?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글을 올리지 않는 게 좋다. 였어요. 말투를 보아하니 이것은 경찰의 감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이러한 자신감에서 나온 문장으로 보이죠. 이미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국가에서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마약을 유통시켜서는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를 조성해야 되는데 멕시코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이 카르텔이 정치권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된 데다 이미 나라의 경제력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규모로 세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국내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2011년 9월 15일이었어요. 멕시코의 국경지대인 누에보 라레도에서 20대 남녀가 트위터를 통해 갱단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이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또 로스 테사스 조직에게 고문과 살해를 당한 후 시체를 다리에 묶어놓은 것이 시민들에게 발견된 사건이에요. 경찰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다리에 매달렸다고 추정한다라는 발표를 했죠. 여기도 시신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웃으며 글을 올린 너희들은 주목해라. 우리가 곧 너희를 잡으러 갈 것이다. 우리를 트위터나 블로그로 비판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었죠. 날이 갈수록 이들의 범행 수법과 잔인성은 발전하고 있지만 경찰이 손쓸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고요. 이제는 마약 카르텔을 언론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보복성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문제까지 떠오르게 됐지만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치안 기능이 사라진 국가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로 인한 피해자 사망 수는 하루 평균 20명 정도예요. 이런 상태에도 어쩔 수 없이 생계 문제로 마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 전역이 마약 카르텔로 장악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엔 여러 요인이 있겠죠. 이 사진 다 마약이에요. 마약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인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리적 위치라는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약 거점으로 유리한 곳이 된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 국민 중 절반 이상이 하루에 $2를 간신히 버는 정도입니다. 수익소도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마약 유통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기존에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생기기 때문이죠. 미국과 암거래를 유지해오면서 매년 이뤄지는 마약 무역 거래 규모는 한 해 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죠. 사실 마약을 근절해야 된다는 건 멕시코 정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당장 이들을 억지로라도 소탕해버리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실업자와 결식 아동이 생길 거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겠죠. 그럴 기회가 줄어들 겁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고 시민들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생기고 집도 잃게 될 거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어디부터 손 써야 할지가 막막한 상태죠. 이렇게 마약 카르텔 해산은 수많은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요. 문제 해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카르텔과 정치인, 공공기관들과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치안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죠. 영화나 소설, 만화, 게임 등의 작품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상에 재미를 느끼는데요. 하지만 상상은 현실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디까지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상상을 통해 다시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지만 그 작가의 의도까지 들여다보면 실존하는 누군가를 보고 만들어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판타지나 공포 장르로 인간이 만든 상상의 이야기죠.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로는 드라큘라나 뱀파이어가 있어요. 이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괴물이죠. 그렇다면 이런 존재들도 누군가를 보고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드라큘라나 뱀파이어의 실제 인물이라고 하면 루마니아의 블라드 체페슈, 프랑스의 연쇄살인범인 질드레, 그리고 헝가리의 에르제베트 바토리가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중 알아볼 인물은 17세기 최악의 연쇄살인마이자 피의 백작 부인이라고 불리던 에르제베트 바토리입니다. 판무파탈의 시초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뮤지컬이나 영화 등 수많은 2차 창작물의 주인공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뱀파이어의 모티브가 됐으며 어떤 일을 벌였길래 헝가리를 공포에 떨게 만든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됐을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바토리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서에는 에르제베트 바토리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자베스는 영어식 표기법이고 헝가리식으로는 에르제베트가 되는데 어느 쪽을 사용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지의 언어에 맞게 에르제베트가 더 가까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르제베트는 1560년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명문가인 바토리 가문의 딸로 태어납니다. 한때 유럽 전역을 다스리던 합스부르크 왕가와 비교될 정도로 유서 깊은 명문가였는데 엄마가 가문 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요. 폴란드의 왕인 스테판 바토리의 조카 딸이었기 때문에 에르제베트도 자연스럽게 가문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의 유럽은 가문의 명성이나 재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피를 섞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근친혼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형이나 유전병을 가진 채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에르제베트도 근친혼으로 태어나면서 간질, 발작 증세에 시달렸고요. 과격한 성격과 심한 감정 기복을 가지게 됐지만 동시에 예쁜 얼굴과 5개 국어를 할 정도로 머리가 좋기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평균 지능을 생각해보면 5개 국어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15살이 되던 1575년에 5살 연상의 남성인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과 결혼하는데요. 나더슈디는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 전쟁에서 헝가리군을 지휘하던 군인이었고 잔인하기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결혼식은 약 4,500명이 참석했을 정도로 명문 가문끼리의 결합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에르제베트의 가문이 나더슈디보다 더 높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에르제베트는 여성이지만 가문의 이름인 바토리를 계속 성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부는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느라 나더슈디가 집을 자주 비웠고요. 이 바토리의 시어머니가 엘리자베트를 굉장히 자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딸의 부모는 아내로서의 할 도리를 배워야 된다면서 강제로 시댁에 보냈어요. 이때 부부 사이가 더 틀어졌지만 정작 이 남편인 나더슈디는 2세를 가지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엘리자베트와 5명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더슈디는 헝가리군의 총사령관을 맡게 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더 많아졌고 에르제베트는 혼자 성과 주변 마을을 관리하면서 외교 사절단으로 일했어요. 이렇게 30년 정도를 삽니다. 44살이 되던 해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전사했어요. 그러자 에르제베트는 남편의 소유였던 체이테성의 주인이 됐고 시어머니를 내쫓은 뒤 혼자 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늙기 시작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에르제베트를 알게 된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녀가 머리를 빗어주던 중에 실수로 세게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자 신경질적인 성격의 에르제베트는 화를 내며 시녀의 뺨을 때렸는데 이때 끼고 있던 반지에 시녀의 피부가 긁히면서 피가 손에 닿았던 것이죠. 자신과 신분이 다른 하녀의 피가 닿자 더럽다는 생각에 에르제베트는 급히 피를 닦아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평소보다 더 하얘졌고요. 주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자 여성의 피가 자신을 젊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녀를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아 살해했고 그 피를 받아 몸을 씻습니다. 실제로 혈액은 면역작용을 하고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내면 잠깐 착색되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젊어지지 않는데 그 당시 의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이런 잠깐의 현상을 보고 피가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이때부터 에르제베트는 자신의 성 근처에 사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서 성 안으로 유인한 뒤 지하실에 데려가 여성들을 고문해 죽였고 피를 받아서 목욕을 합니다. 에르제베트의 살인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성에 일하러 들어간 여성들은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성의 딸을 팔아 넘기기도 했죠.
에르제베트는 이것을 악용해서 더 많은 여성들을 성 안으로 잡아올 수 있었어요. 나중엔 살인 방법도 진화하는데요. 고문을 통해 피를 짜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러자 가시가 달린 철제 3장을 만들어 천장에 매달았고 여기에 여성들을 가둬 가시에 찔려 피가 나오도록 장치를 만들었어요. 갇힌 피해자들이 살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3장이 흔들리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었고 이 피를 받기 위해 그 아래다가 욕조를 설치합니다. 에르제베트는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목욕을 했죠. 처음엔 이렇게 살해한 사람들을 직접 장례까지 치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신부가 겁을 먹고 도망친 겁니다. 그때부터는 시신을 아무데나 버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마을의 여성들이 일하러 간 뒤 행방불명되자 주민들은 더 이상 딸을 에르제베트의 성에 보내지 않았고 더 많은 피를 원하던 에르제베트는 직접 마차를 보내 여성들을 납치해 옵니다. 몇 년간 여성들을 데려와 죽이자 에르제베트의 성과 주변 마을에는 여성들이 남아나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데려올 사람이 없던 거죠. 그러자 에르제베트는 귀족 가문의 여성의 피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귀족 여학교를 설립해요. 그리고 학생들을 받아 연회를 열어서 모두 기절시킨 뒤 직접 혈액을 마시거나 욕조에 받아서 다시 목욕을 했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배나무 사건이에요. 성안 마을에 사는 어느 농부의 딸이 에르제베트의 배를 하나 훔쳐 먹은 거죠. 마침 하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일러 바치자 이 아이를 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에르제베트는 살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안 그래도 이때 성 안에 들어간 여자들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목격자도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다면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대한 관대한 척을 하며 죽이진 않고 벌을 내려요. 근데 이 벌이 배나무에 하루 동안 묶어놓고 몸에 꿀을 발라놔서 결국 벌에 쏘여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시신을 방치했어요. 그럼 개미나 구더기가 시체를 파먹게 되겠죠. 농부들은 점점 에르제베트의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장면을 매일 본 겁니다. 하지만 권력 있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었죠. 에르제베트 하면 생각나는 고문기구가 있죠. 그 중에 아이언 메이든이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이 관에 사람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이 안에 달려있는 못이 사람을 찌르겠죠. 그런데 못이 주요 장기나 급소, 동맥은 찌르지 않는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살려둬야 더 많은 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체 구조를 계산해서 만든 것이죠. 이것도 에르제베트의 욕조 근처에 두고 그 자리에서 피를 받아 목욕을 했는데 특히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이렇게 귀족 학교를 만들면서 쉽게 여성들의 피를 구하게 되자 에르제베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문기구를 개발했고 수법도 더 대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점점 살인에 무감각해져 가겠죠. 고문기구에 재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젠 직접 바늘로 사람의 몸을 찌르거나 칼로 베었고 자신의 몸이 안 좋을 때는 직접 사람들을 물어 뜯어서 피를 빨아 마셨고 인육을 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귀족 가문의 딸들까지 실종되기 시작하자 귀족들이 모여 항의를 해봤지만 왕족의 신분이었던 에르제베트에게 이들은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질 리도 없었죠. 이렇게 마음대로 살인을 하며 살던 중 에르제베트에게 예상치 못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근처에 살던 기독교 목사가 에르제베트에게 수상함을 느끼고 헝가리 황제에게 직접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토리 가문은 워낙 신분이 높은 데다 황제도 바토리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문 내의 사람을 조사해야 되죠. 만약 조사해봤다가 아닐 경우 뒷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함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궁안에 전해지고 감금당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 에르제베트의 성을 탈출해 직접 신고하면서 결국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황궁의 경비대는 에르제베트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듣던 것보다 사태가 훨씬 더 심각했던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쓰러져 있었고 시체들은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데다 온갖 고문 기구들까지 보게 된 것이죠. 성 주변에서만 매장된 시신은 50구가 넘었어요. 이때 체이태성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밝힌 바로는 범행을 시작한 1600년부터 1610년까지 약 1568명을 죽였다고 기록돼 있지만 에르제베트가 쓴 일기장에는 총 612명을 살해했다고 적혀 있었죠. 이게 차이가 꽤 큰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됐고 다음 해에 재판이 열리는데 이 당시에 귀족을 함부로 재판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르제베트가 출석도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과 그동안 에르제베트의 지시를 따르던 시녀와 하인들을 고문하고 추궁해본 끝에 수많은 범행들을 인정하게 됐죠. 이 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마티아스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바토리 일족을 모두 몰살하려고 했지만 재상으로 있던 투르조란 사람이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헝가리에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바토리 가문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살인에 가담한 하인들은 모두 목이 잘린 후에 화형에 처해졌어요. 바토리 가문의 귀족들이 이때 탄원서를 제출하자 황제가 정상 참작을 시켜주면서 에르제베트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탑 안에 갇히는 무기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비슷한 형벌이죠. 이렇게 해서 에르제베트는 탑 꼭대기에 갇혀서 음식을 넣어줄 때 빼고는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갇혀 살다가 4년 만에 54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은 자신이 살았던 체이태성 근처에 교회에 묻혔다고 하는데 태어난 고향으로 이장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헝가리 여성들을 살해하던 에르제베트의 범행은 끝이 났고 그 이후로 헝가리 사람들은 에르제베트 바토리라는 이름을 입 밖에 잘 내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르제베트 바토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7세기 초 왕족인 에르제베트 바토리의 존재를 무서워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사람들의 피를 먹던 연쇄살인마가 맞는지는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에르제베트는 왕과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해외 자료들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내용들이란 것이죠.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피를 받아 목욕을 했다는 부분인데 몸이 잠길 만큼 욕조의 피를 받으려면 최소 40리터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인의 혈액은 아무리 많아봐야 6리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매일 10명 이상을 살해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현재의 기준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체구가 더 작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게 계산이 맞지 않죠. 그리고 에르제베트 수첩에는 약 600명을 죽인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어림 잡았을 때 2달밖에 되지 않는 숫자고 왕궁에서 조사한 대로 1500명 이상이라고 생각해봐도 5개월밖에 되지 않죠. 이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10년간 벌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는데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게 누군가의 거짓으로 사건이 기록됐거나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기에 재판 기록도 구체적인 죄와 범행 내용, 정황 증거들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에르제베트의 재판 문서에는 마녀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르제베트가 살던 17세기는 평민이나 귀부인들을 이유 없이 마녀로 몰아 죽이던 시기였죠. 바토리 가문은 당시 카톨릭교회 폐단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주장한 루터파 기독교였지만 같은 개신교 목사에게 고발당한 데다 그 목사는 재판 이후
헝가리 영주가 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정치 싸움에 희생됐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에르제베트의 일기장에 살해당한 여성들의 명단을 적었다고 밝혔지만 이 기록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데다 실체도 불분명하다는 말이 있어요. 에르제베트 바토리의 가문은 왕족이라 재력도 있죠. 국왕이나 많은 귀족들이 바토리 가문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에르제베트의 사촌인 마티아스 헝가리 국왕이 전쟁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에르제베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래도 사건은 이미 몇백 년이나 지났고 에르제베트를 중심으로 한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록상으론 에르제베트가 귀족법에 의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에르제베트가 없는 데서 판결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 하인들과 피해자의 증언들로만 진행됐는데 여기서도 피해자들의 숫자는 맞지 않았어요. 에르제베트의 하인들은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이 잘리고 처형됐는데 그 전에 하인들을 고문해 증언을 받아낸 점과 무죄 추정의 원칙 없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고 처형시킨 점에서 바토리 가문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와 주변 귀족들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마지막으로 에르제베트가 고안했다고 밝힌 이 아이언 메이드는 생김새만 중세에 쓰였을 것처럼 보이는 고문기구고요. 실제로 고안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92년부터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에르제베트가 1560년에 출생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세에 사용됐다는 기록은 없고 고문에 쓰였다는 증거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런 주장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데다 신빙성도 있고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르제베트 바토리에 관한 이야기는 어쩌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에르제베트 바토리를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인데요.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람인지 아니면 연쇄살인범인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된 영화가 있어요.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는 영화는 위의 사진인 바토리라는 영화고요. 연쇄살인범이라는 관점은 아래 카운테스라는 영화죠. 두 영화를 다 보면서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뱀파이어로 불리던 백작 부인 에르제베트 바토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에르제베트 바토리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영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양쪽의 입장이 있고 둘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2014년 1월 18일 오전 9시 45분 일본의 기타큐슈시 와카마츠쿠라는 곳의 앞바다에서 알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날부터 불던 비바람으로 배는 바다에 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일부의 어선들은 무리하게 배를 띄웠고 이를 나갑니다. 그리고 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 지역 해안을 담당하는 일본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에 전화를 걸었죠. 해안 바위 틈 안에 작은 고무보트 하나가 표류 중이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확인한 해상보안청 요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신고 내용대로 빨간색 고무보트와 그 안에 엎드려 있는 남성을 확인하는데요.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었는데도 남성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사망한 것으로 보이죠. 해상보안청 요원들은 고무보트에 접근해 보려고 했지만 바람과 파도가 거셌기 때문에 날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이틀이 지나게 됩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보니 보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몰아친 파도에 뒤집혀 있었죠. 그리고 남성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트가 뒤집힐 때 시신이 바다에 빠져 밑으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해상보안청 요원들은 다시 남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잠수부두를 동원했고 7m 아래로 내려가 이틀 전 보트에 있던 남성의 시신을 건져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망한 남성은 키 175cm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시신에서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는데 대신 특이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이 남성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이에요. 발견 당시 한국에서 제작 판매된 검은색 방한복을 입고 있었고요. 한국 돈으로 현금 25만 3,200원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럼 보기에 어때요? 한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파도에 휩쓸렸고 1월의 추운 날씨를 버티지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일본 해양보안청 직원의 생각이었어요. 사고사로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신 인양 9일 만에 남성의 시신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됐어요. 사망한 남성의 이름은 다카야마 나오키로 발견 당시 30살의 일본인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일본에 들어오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는 생각이 타당해 보이죠. 그런데 일본인이라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왜 굳이 한국에 갔다가 밀입국을 시도했냐는 것이죠. 여기에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태도나 시선이 달라지게 된 원인은 이 남성의 충격적인 직업 때문이었어요. 사실 다카야마 나오키는 일본 내각부에서 근무하던 현직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일본 내각부가 뭐기에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만은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알아봐야겠죠. 내각부는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국가 주요 정책의 기획이나 입안, 조정 등을 통해 일본 총리의 업무 수행을 돕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과 같은 주요 정부 기관이죠. 이렇게 내각부 소속 직원이란 뜻은 일본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요 기관의 공무원인 다카야마 나오키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서 파는 옷을 입은 채 고무보트 위에서 사망한 것일까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일본 내각부에 소속돼 있던 다카야미 나오키 사망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남성이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다카야마 나오키예요. 도쿄대 출신으로 국제관계학부를 전공했고 도쿄대 경제학 대학원을 수료한 뒤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 26살의 나이로 공무원에 임용됐죠. 사망하기 전까지는 일본 내각부 산하 소속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서 일하던 연구원이었는데 이 당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경제학 박사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인재였던 사람이죠. 문제는 사망 전 확인된 마지막 행선지가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다카야마 나오키는 2014년 1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사회과학학회에 참석으로 출장을 왔던 겁니다. 이 출장을 가는데 일본 내각부의 승인이 있었고 1월 3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상태였어요. 지난 12월부터 이미 해당 세미나 참가 신청과 서울에서 지낼 숙소 예약도 마친 상태였고요. 참가비로 $250를 미리 결제한 데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밖에 박물관에 가서 근대 경제나 역사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기회가 있는지 이런 외부 활동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서울에 도착하자 세미나 참석 준비보다 다른 일들을 하는데 더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보인 다카야마의 행적들은 모두 의문스러운 점들 뿐이었어요. 먼저 예약해둔 숙소는 서울 북창동의 어느 호텔이었는데 1월 4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역 근처의 또 다른 숙소에서 7박을 하겠다며 새로 예약을 한 거예요. 여기에 자신이 예약한 숙소 2곳과 전혀 다른 호텔에 짐가방 3개를 맡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고 본명 대신 알렉스4라는 가명도 사용했습니다. 짐을 맡기려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죠. 호텔 직원이 다카야마의 여권을 봤어요. 그리고 일본인인 것도 알았죠. 그래서 일어로 말을 걸었는데 다카야마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홍콩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 서울 시내의 어느 경찰서를 찾아가서 분실 신고를 해요. 여권 케이스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권이 아니라 겉에 여권을 끼워두는 케이스예요. 굳이 이걸 경찰서까지 찾아와 신고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본명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 다음에 한 일이 고무보트를 구입했는데 이때는 다시 자신을 홍콩 출신의 사업가인 알렉스라고 소개했고 자신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홍콩에서 작은 보트 낚시를 못한다면서 필요 이상의 거짓말을 보탰고요. 특정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구매한 보트를 1월 8일 부산의 어느 호텔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날이 바로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던 겁니다. 보통 보트 같은 종류의 물건은 우리가 자주 살 일이 없죠. 그래서 무작정 매장에 갑니다. 그래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품명을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미리 보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특정 목적에 의해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자신은 1월 8일에 한국에서 보트를 탈 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의 빨간색 보트를 구매합니다. 다카야마는 1월 7일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한국에 왔으니 만나자는 메일도 보냈어요. 그리고 함께 시내를 관광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카야마가 친구에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미국 생활이 고민이 많은데 유학 중이라 일본에 돌아갈 수 없다는 말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2014년 1월 8일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지만 다카야마 나오키는 서울에서 모습을 감춥니다. 애초에 한국에 들어온 목적이었던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날 다카야마는 부산에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1월 8일 오후에 세미나에 가지 않은 채 부산 시내에 나타났고 구매한 보트의 달을 엔진과 배터리, 케이블 등의 부품과 방한복을 카드로 구매합니다. 이때도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자신을 홍콩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모자와 마스크를 썼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성이 다카야마 나오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고무보트에서 발견된 엔진과 부품을 카드로 샀기 때문에 내역상 다카야마의 이름으로 구매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날 밤 예정대로 서울에서 구입한 고무보트는 부산으로 배달됩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에서 확인된 다카야마 나오키의 행적들인데요. 예약한 숙소들은 모두 제대로 퇴실되지도 않았습니다. 퇴실한다고 직원에게 말하지 않았고 자기 짐가방들도 그대로 놔둔 채 몸만 나와서 부산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서울에 머물렀는지 부산으로 가던 도중 다른 곳에 들렀는지는 알 수가 없죠.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맡긴 짐가방들을 찾아 확인해보니 안에는 노트북과 신용카드, 여권 등의 주요 물품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카야마라는 사람이 한국에 도착한 뒤 일본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될 때까지의 모든 정황들이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뿐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카야마 나오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문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왜 고무보트를 탄 채 일본에 돌아가려고 했냐는 겁니다. 몰래 출국할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거기에 여권이나 주요 물건, 신분증까지 한국에 그대로 두고 그것도 직접 고무보트를 타고 무리하게 바다를 건너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카야마 나오키는 국비 유학생이라 중도 귀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몰래 귀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서 만난 친구에게 미국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건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 지원을 받아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도 사정이 생기면 정부에 신청 서류를 내고 잠깐 동안 귀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고무보트를 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몰래 들어갈 목적이었다면 고무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어선을 타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의외로 한국에서도 외국으로 미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이게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카야마는 굳이 서울에서 고무보트를 구입하고 부산에서 배송받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미입국을 준비했어요. 거기에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미네소타 대학의 다음 학기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이것은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더 이상 국비 장학생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과는 다르게 몰래 일본으로 입국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카야마 나오키가 건너려고 한 대한해협은요, 평소 거친 물살로 유명한 바다예요. 사건 당시 계절이 1월이었다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아무리 방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한겨울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가로지기는 불가능해 보이죠. 숙소 예약도 굉장히 이상해요. 다카야마가 같은 기간 동안 여러 숙소를 중복으로 예약해서 자신의 위치 파악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인데, 가명과 국적까지 속이면서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역이 남는 자신의 카드를 사용했고 경찰서에서도 본명을 사용해 여권 케이스 분실 신고를 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분실 신고를 한 물건은 여권이 아니라 케이스입니다. 잃어버렸다면 새로 사도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굳이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점들로 일부에서는 다카야마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카야마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했냐는 겁니다. 일단 구입한 고무보트가 2.3m에 무게만 34kg인 대형이에요. 여기에 엔진과 기타 여러 부품들까지 설치하면 무게는 더 나가겠죠. 아무리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2m가 넘는 보트를 혼자 옮기고 물에 띄우는 것은 힘들어 보여요. 그렇다면 한국을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누군가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엔진의 성능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부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기타큐슈까지는 약 50km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카야마가 산 엔진은 7km 거리밖에 연료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목적지가 일본이었는지도 궁금해지죠. 여기에 하필 발견된 곳이 키타큐슈라는 것도 의문점 중 하나가 되는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당시 해류의 흐름대로라면 보트가 물살을 타고 훨씬 더 북쪽인 도토리현이나 시마네현에 도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려면 다카야마는 큰 배를 타고 바다로 걸어 나간 뒤 고무보트를 내려 옮겨 타야 돼요. 이대로라면 의문점들은 해결되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청와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나라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몰래 들어오려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일을 할까요? 아마 현지에서 그동안의 행적들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해당 국가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죠.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다카야마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머물렀다는 것이 확인되자 한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내각부 직원이라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카야마 나오키의 정체와 사망에 관한 음모론이 일본과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다카야마는 중국이나 북한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 파견된 스파이였지만 한일 관계의 악화를 노린 제3국의 공작원에게 피살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인데요.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죠. 만약 이런 경우가 사실이라면 실체가 드러난다 해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돼야 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내막이 외부에 알려지기는 힘들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사실 다카야마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도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일본 밀입국에 성공한 뒤 비밀리에 특수 임무를 수행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다 키타큐슈 앞바다에서 사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런 경우 한국에 여권을 두고 온 것과 짐을 맡기면서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행동들로 설명이 가능하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카야마 나오키가 스파이라는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면서 다카야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다카야마 나오키가 평소에 긴 유학 생활로 정신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고, 여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다카야마가 일본으로 미륵국한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인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다카야마 나오키의 사인은 저체온증과 익사라고 하는데요. 시신에서는 타살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타살의 근거가 없으니 사고사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제는 왜 한국에 방문했으며 무슨 이유로 고무보트를 타고 일본에 돌아가려고 했는지 더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내막을 밝히지 못하고 여러 의문점들만 남은 채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 18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발견된 다카야마 나오키의 의문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